7월의 발제자 유경입니다. 예, 그린 니딜, 글로벌 그린 니딜. 그러면은 뭐 사실 기후 변화 얘기들은 안 들어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얘기나 정책을 들어도 뭐 특별히 더 알게 되는 게 없는 정도로 어떤 상식적인 얘기들이 거의 반복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웬만큼 정신을 차리고 어떤 강한 의도를 갖고 자료를 보지 않는 한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되는 분야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글로벌 그릴리디는 이제 유럽이 주로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참여를 하는 식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는 바이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이런 그린 정책에 올인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년 전에 대통령 중심이 돼갖고 뭐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도 뭐 하여간 문정부가 중심이 돼서 뭐 선언을 하고 지금은 뭐 각 지자체마다 세부 계획이나 뭐 정부 부처도 뭐 세부 계획을 막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부 계획을 뭐 우리가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고 지금 시간에서는 제러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요지가 무언지를 한번 짚어보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 통계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책 재료 제목만 읽다가 막 거의 아마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내용이 통계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일단 제목 중심으로 해도 전체를 뭘까 그 감각을 갖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어, 내 의견이나 아니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떤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그 얘기를 한번 더 짚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가닥을 정리를 하고 요래이래는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요게 6월달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이에요. 그럼 뉴딜 그러면은 어쨌든 국가의 정책 자금으로 나라의 어떤 그런 방향을 어, 잡는 어떤 그런 정책 자금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린이다 그러면 어 뭐야 그 어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같이 이러한 뭐랄까 에너지 자원이 중심이 돼서 큰 틀을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적인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뭘까 배경이 인터넷이나 IT 같은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나 그 AI 같은 그러한 배경을 좀 더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정책장을 한번 써보겠다. 그게 디지털 리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사회안전망이라는 건 결국은 국가는 국민이 목적이니까 복지국가 아니죠. 누구를 모시자 한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어떤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국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누가 잘한다는 박수는 받을 수 있어도 목적은 국민에게 가 있는 것이고 그 국민이 결국은 이러한 큰 자금이 흘러갈 때 결국은 혜택이 가는 방식은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자각을 이러한 그린리들 정책 안에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석 연료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린리딜을
맞으면 얘기하기 힘드니까. 예?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식이 이거예요. CO2 만들어지는 거. 탄소. 예? C는 탄소고, 그 다음에 O2는 탄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산화돼서 결국은 CO2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화석연료라고 볼 수 있고, 소비는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온실가스는 대표적으로 CO2 이산화탄소지만 그거하고 비슷하게 뭐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이 6대 온실가스 그런 물질 뭐 어떤 기체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 이렇게 산업혁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들이 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탄소를 꺼내 갖고 탄소 뭐 급격하게 소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CO2를 말하자면 어, 지구의 온실가스 온실 효과를 유발시켰고 그래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고. 예?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쓰는 산업혁명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구 전체의 위기를 맞이했고 더 이상은 이제 뭐랄까 그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뭐 몇몇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고 거의 뭐야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어쨌든 여론조사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한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 뭐 몇몇 사람들이 뭐 자기 뭐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돼 갖고 원자력이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조차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들에 동의한다는 게 이 책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 동의하고 있고. 단지 이제 내 사업이 거기에 말려서, 내가 이자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참, 동의하기 힘들겠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느냐에 대한 포인트도 이 책에 말하자면 주요한 요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CO2를 계속 발생하는 문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3차 산업혁명,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뭐 어? 그 IoT라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D는 데이터, 네트워크, A는 AI까지 해서 복합 체계로 말하자면 그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축을 하고 그냥 어떤 뭐 단발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회 인프라 전체 전국의 고속도로 같이 그런 정도로 진짜 공격적으로 뉴딜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요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발을 띄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은 결국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7월에 들리는 얘기도 휴먼 니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목적을 잊지 말자. 이 말은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DNA는 아까 얘기했던 3차 산업, 여기서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고, 현재 IoT나 인공지능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런 ICT 기술, 전자통신 기술의 어떤 복합체가 어떻게 말하자면 만들어질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IoT 인프라라고 얘기해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 그래갖고 사물 인터넷 말하자면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그 통신망 전체가 메인이 우리나라 같은 어떤 거랄까 그 IoT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듯이
인터넷 체계가 말하자면 빠르게, 그 다음에 5G 말하자면 거기에 5G를 말하자면 인프라로 보듯이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건물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용의 어떤 그런 필요한 일자리조차도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건축물이든 아니면 그리드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전력망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전 전력망이죠. 지금 같은 이런 전력망 자체도 각각의 집들의 어떤 상태나 그 다음에 작게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그리드, 마이크로 발전소죠. 마이크로 발전소, 작은 발전소들, 발전기들,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풍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냐, 수소, 연료, 그것도 하나의 발전소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능망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결국은 효과적인 어떤 그런 그린리드를 실행하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온실가스 위기에 대한 공감대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화석연료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제 손을 빼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이제 붕괴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붕괴 화석연료의 어떤 그런 화석 문명이라고 봐야죠. 그것을 붕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그린리들로 올라가는 바탕이 되는 분야가 아까 얘기했던 DNA, 디지털 리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AI 센서들에 의해서 사물 인터넷의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것이 4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의 메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 어떤 입장으로 그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낸 말하자면 연기금이 왜 자본가들이나 기업의 어떤 입장만 세워주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노조가 중심이 돼서 결국은 연기금이 이런 화석연료가 아닌 어떤 그린 뉴딜 쪽으로 써지게 해야 된다는 신세대의 어떤 그런 코호트라고 얘기하더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현재는 기업을 평가할 때도 ESG라 그래갖고 환경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어떤 독재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ESG 경영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더 투자의 어떤 그런 돈도 더 가고 결국은 이것이 그린디들로 연결되는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갖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린리들이라고 하는 어떤 과업이랄까 이 사람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결국은 또 유럽이나 중국 우리나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큰 흐름이 마저 만들어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느냐? 그건 각자의 말하자면
판단 분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어쨌든 이것이 대세 중에 하나라는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구도가 있어요. 화석연료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태양력 광이나 풍력 같은 신에너지. 그래서 화석연료는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린닐들은 이제 새로운 체계로 구축해서 아주 급속하게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붕괴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일부 대붕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린 뉴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전체적인 이 책의 뭐랄까 목차예요. 예,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한번 요 구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리프킨이 만들어 놓은 체계니까 기본적인 의도가 잘 나타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방향으로 가면은 아마 지겨워서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런 방식은 하나하나 읽을 정도로 또 세밀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큰 틀에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저도 대응을 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부는 이런 식으로 대분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안에서 인프라, 그 다음에 민주화, 그 다음에 무탄소, 그 다음에 붕괴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 이분은 이제 그런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체질도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요체가 되는 어떤 그런 핵심이 되는 그 역할을 연기금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도 새롭게 보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전체의 어떤 생물에 대한 위기감을 벗어나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인식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진행을 해볼게요. 첫째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인프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인프라는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인프라는 IoT 인프라예요. 근데 그 얘기는 현재 3차 산업 단계의 주가 되는 인프라고 리프킨이 얘기하는 인프라는 1차, 2차, 3차, 1차, 2차 산업에서도 인프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인프라의 모양이 그 세 가지 화살표에 나타난 것이 통신, 에너지, 운송이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찝어질 수 있는데 1차에서는 인쇄기술이나 전신 모르스비오 같은 전신 거가 처음 나온 단계였으니까 대륙을 넘어서 전체 세계가 전파의 속도로 말하자면 통신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다. 전신이 아주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석탄이 말하자면 지원이 되면서 증기기관이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움직이는 철도가 운송을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1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성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한 단계 더 가면서 본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발전됐었다. 전화, TV, 그 다음에 석탄보다는 석유가 좀 더 효율적이었고 그 다음에 철도에서 자동차 문명으로 넘어갔고 이 세 가지가 2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인프라가 됐었다. 그 다음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이거는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가 깔렸고 그 다음에 센서가 싸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를 맞으면 AI가 맞으면 새로운 판단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 문제는 사물 인터넷으로 중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제 이거를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가 아닌 자연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하자. 그 다음에 운송에 대해서도 전기차가 중심이 되는데 요 세 가지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역할이 커요. 말하자면 우리 집에 태양광이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전기차는 배터리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제일 큰 배터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제일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큰 배터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은 낮에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차가 안고 있다가 밤에 다시 쏟아내서 전체를 하루 종일 24시간을 돌림으로 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전자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IoT 혁명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그 다음에 운송에 대한 어떤 배터리가 물론 이제 전기차가 중심이 되는 저는 배터리 쪽이 굉장히 어떤 포인트가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인프라를 형성을 해서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네, 뭐 어쨌거나 민주화다 뭐 그러면 이거는 독재에 대한 민주화가 아니고 한전과 같은 에너지 독점 체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각각 집이나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그 에너지 생산함으로 해서 어떤 그 수평적인 어떤 구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까만 글씨는 원래 이 책에서 주어진 차례이고요. 그 다음에 노랗게 제가 메모를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저 나름대로 요게 포인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진행을 계속 해보면은 이후에 이 책에서도 계속 가장 중요한 모범 사례로 이후의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EU 2020-20이에요. 2007년에 이제 가동을 한 건데 이게 모델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발동이 되고 맞아 뭐 추동을 시작하면서 부수적 효과들이 컸다는 입장에서 계속 이걸 거론을 해요. 근데 22년까지 2002년까지 20% 에너지를 기기의 효율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1990년 대비 이거 대부분은 이렇게 온도도 그렇고 보면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의 이하로 말하자면 온도 상승을 낮추겠다. 이라는 건 대비는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2020-20에서는 1990년 대비 20%의 배출을 감축하겠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2007년 기준이겠죠. 그때부터 그 대비 20%를 늘려서 결국은 그린 말하자면 그 쪽으로 그린 뉴딜이랄까 어떤 그린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CT와 뭐 커뮤니케이션 이 전체가 민주화를 받쳐주는 그 요소로 이제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008년에 유럽에서 그린 뉴딜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져 갖고 3차 산업의 여기는 3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는 거 하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좀 짧게 하다 보니까 3차 산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3차 산업 그러면 이건 3차 산업 혁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 혁명하고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IoT 아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된 구성 개괄이 2008년에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다음 2009년에는 독일의 녹색당이나 그 다음에 유엔의 환경계획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거기에 저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뭐랄까 같이 이런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 추동하는데 참여를 했었다. 핵심이 되는 것은 ICT하고 ICT는 이제 뭐 저걸 얘기하는 거죠. 통신에
그러니까 뭐 그 인터넷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와이파이 같은 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기 중심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운송도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도 고효율 건물로 만들어서 그러면 저탄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어떤 이런 회사들도 이런 책임을 참여한다는 뜻에서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뭐 구축을 했다라는 얘기가 예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터넷,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인터넷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 인터넷, 그 다음에 에너지 인터넷 얘기하는데, 에너지 인터넷에 대한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5개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이제 5개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건물을 태양광 에너지라고 보죠. 태양 에너지를 태양열과 광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계속 광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태양광은 전력을 만드는 거고, 태양열은 옥상에서 온수를 만들어서 뜨뜻한 물, 가정에 뜨뜻한 물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는 태양열의 중심이 돼서 온수를 해결하는 문제는 거의 이 책에서는 거론을 안 해요. 태양광을 통해서 집안의 전체 어떤 그런 인터넷이든 아니면 가전제품 냉장고를 돌리게 하는 어떤 동력원으로서 태양에너지를 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발전, 그건 태양광도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풍력도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저거죠, 연료전지죠. 연료전지도 하나의 어떤 마이크로 발전소로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뭐 원전 하나 줄이기 뭐 이런 게 것이 아파트마다 뭐 베란다마다 태양광 걸어갖고 원전 하나 줄이기 한다라는 거 하고 논리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기술, 아까 ESS라고 그래갖고 배터리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뭐 ESS는 뭐 수소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물펌프는 뭐 저걸 얘기하는 거죠. 전력이 남을 때 댐의 아래에 있는 물을 위에다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그 위에 있는 수력을 활용을 해서 전력을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디지털 그리드라는 거는 전력망이라고 그랬죠. 한전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각 가정의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같은 것들이 공장에 있는, 연료전지는 비싸니까 가정까지는 어렵 거고, 공장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 연료전지 센터 같은 데들이 각각 저 노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참여자로서 디지털 그리드, 디지털 전력망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자라는 것이 디지털 그리드고, 그 다음에 전기 차량도 거기에 아까 그 그리드에 저장하는 역할로서의 어떤 그런 버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역할로 참여를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탄소다 그러면 한마디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진행이 되느냐, 동력을 얻느냐. 그는 첫째는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힘을 지금 2차 산업혁명이 아주 아까 도로를 돌아다니고 전 세계의 어떤 도로망이 연결돼서 메인 역할을 했던 내연기관이 쇠퇴하는 요인이, 첫째는 수소전기차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전기차라기보다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도가 말하자면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수소도 전기차예요.
수소로 연료전지로 발전을 해서 그걸 갖고 모달을 돌리는 거니까 그런 뭐 수송기사가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버와 같은 우버인가? 우버와 같은 이제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다음에 IoT, 5G 같은 체계가 유지가 되면서 자율주행이 말하자면 보편화되면서 결국은 전기차가 대세가 됐다. 그 다음에 IoT의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 인터넷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인프라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죠. 통신, 커뮤니케이션 문제죠. 에너지,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물류가 운송 얘기를 했었죠. 여긴 자율이동, 아까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되어 있네, 그 위에 거. 그런 거, 그 세 가지의 인프라가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갖추어지면 이거는 아주 그냥 지면이 아니고 가야 된다. 어떤 당위로 이제 막 계속 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리들이라는 입장으로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세 가지 인터넷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물류의 환계 비용이 점점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쳐주려면 결국은 충전소나 물류의 어떤 그런 센서, 컨테이너마다 이제 뭐 센서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가 말하자면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래서 물류를 공유해야 되고 공차 예방. 공차는 제가 뭐 메모를 한 건데 말하자면 그냥 헛되게 돌아가는 화물차들이 적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IoT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질 거다. 그런 뜻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IoT 빌딩이다. 그 사물 인터넷 빌딩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제가 하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IoT 빌딩에서 에너지 관리하고 이 분야인데 물론 뭐 아주 잘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근데 그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통신 뭐 재생에너지 자율이동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그대로 만들어지면 건물도 건물 노드라는 거는 하나의 참여자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건물, 인터넷에 연결된 저장 장치, 배터리, 인터넷에 연결된 소비자는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 어떤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돼서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떠나는데 차를 갖고 떠나는데 빈 차를 갖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내 거 가지고 가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인터넷망 그리고 또 그리드도 거기 연결이 돼 갖고 전력망이라고 했죠. 전력망도 그렇게 돼 갖고 남는 전력이 모자라는 전력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전체적인 효율을 올린다. 이런 뜻에서 그런 IoT 인프라가 건물도 주도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거는 첫째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소비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패시브 하우스예요. 단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붙여서 최소화된 에너지를 마저 재생에너지로 바꿨을 때 그때 제로에너지라고 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웨일즈를 주로 얘기하던데 그쪽에서는 그거를 법적으로 강화시켜서 그 건물의 효율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는 건물을 임대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영국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대한 푸시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서도 노동력이 이제 보면은 화석연료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신규의 어떤 그런 이 분야 IoT 인프라하고 연결된 이런 에너지 분야나 환경관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말하자면 대우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 예,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게 농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농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료나 농기구들이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기존의 비료라는 거는 화학 비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유로부터 나온 뭐 질소나 뭐 이런 요소 비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에너지를 정제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비행기나 뭐 이런 트랙터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소가 풀밭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기를 얻기 위해서 방목하는 소가 지나치게 메탄을 발생한다. 소가 트름을 한다는 게 온실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다는 얘기는 가끔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농업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똑같이 IoT 인프라에 참여되는 농업이 효율을 높일 거고, 그래서 결국은 농업에 대한 한계 비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투자가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생산하는 것, 두 개를 더 생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계 비용 제로를 얘기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SNS 분야. 카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버를 구성할 때는 뭐 몇백억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카톡 한 명 더 참여하는 거는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싸졌잖아요. 그리고 거의 제로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자는 이제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계 비용 제로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농업도 그 단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힘은 IoT 인프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계 방식의 삶으로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효율화를 시키는 3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결국은 기후변화를 막아주는 제1 방어선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또 뭐냐면 무탄소에 대한 얘기. 이 분야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특별하게 저한테 잘 안 걸리더라고. 음. 이제 2부인데 이제 일부에는 뭐 화석연료가 붕괴한다는 거, 물론 기후변화의 위기를 전제로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화석연료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자초자산이 될 것이고 망할 거다. 거기에 투자하면은. 예, 그 얘기고.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이제 그린 니들이라고 하는 이 큰 구축물을 그런 자초재산이 넘어간 폐허 후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는 어떤 이 사람의 논리는 뭐 어떤 도덕적인데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영민한 투자자들도 결국은 화석연료에서 손을 빼고 공기구 아마 공공연기금이, 예? 그 연금 같은 거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탈탄소를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었던 막스의 어떤 사회주의 이론이 지금은 이제 소비에트의 붕괴에 의해서 어쨌든 이거는 뭐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막스의 논리는 자본가가 사악하니까 정상적으로는 뭐 말하자면 자기 이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폭력혁명으로 가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런 판단인데, 그런데 그것이 소비에트 실험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말하자면 이제 인식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새로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쭉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어떤 미국의 예를 보면은 남부와 북부의 예도 보면은
결국은 투자자나 자본가는 못 믿는다. 응?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그 저거를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말하자면 저거를 노동자를 위한다는 말은 하고 그 다음에 뭐 법은 그렇게 만들어도 결국은 그렇게 이행이 안 된다. 그런데 노동자의 연대를 할 수 있는 힘이 연기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새로운 구축물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이 연기금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이게 연기금이 움직임으로 해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고 투자의 어떤 그런 효과 측면에서 움직인다는 것로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이념이다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아까 연기금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하고 계속 그 보완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데 사회적 투자 책임이라는 그런 개념 지금 얘기가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ESG 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시장의 활동이 누구래도 자기 수익성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근데 연기금도 자기 수익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도 결국은 자기 수익성이라는 거는 그 돈이 기업에 의해서 후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로자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면 ESG 기업, 그러니까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하고 지배 구조가 투명한 이런 회사에 투자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기업을 선호하는 신세대의 코호트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 신세대의 어떤 그런 공동 의식 같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6.25 세대는 우리는 뭐 무찌르자 말하자면 그 뭐야 공산당 뭐 극복 이런 것이 말하자면 세대의 어떤 그런 코호트가 됐겠죠. 산업화 세대는 뭐 일본보다 더 작고 말하자면 큰 공장, 생산적인 공장, 막 성공을 했죠 결국은 뭐100% 성공했다는 건 뭐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공장을 이루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코호트라면은 지금 신세대의 코호트는 환경을 위하고 결국은 뭐 내가 내 건강을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신세대의 코호트가 돼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ESG 기업을 말하자면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디지털 리딜, 통신망, 빅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 전기차, 그 다음에 그러한 IoT 인프라에 연결된 건물 이 얘기는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의 어떤 그 ESG를 위한다는 마음은 이제 정리가 된다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한번 IoT 인프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맨 밑에 이제 에스코라는 게 이제 에너지 저거 개선하는 업체인데 그 에너지 진단을 하고 어떤 공장 같은데 그러니까 에스코 기업이 뭐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에스코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공장에 어떤 기계를 바꾸면은 효율이 뭐10% 향상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개선했기 때문에 생기는 수익성을 나누는 그런 에너지 개선 기업을 에스코 기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에스코 기업은 이제 에너지 진단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쉬운 게 저거죠. 전등 같은 거. 전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형광등 뭐 40와트를 썼는데 LED 뭐 10와트짜리를 쓴다.
밝기는 똑같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4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이 얼마고, 남는 비용이 얼마고, 남는 비용은 나중에 시설의 말하자면 소유자하고, 어, 개선하는 에스코 업체하고 나누는 식으로 한다라는 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돼요. 음. 여기 써놨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총동원령이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독려하는 거 있죠. 예,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도덕적인데 어떤 그런 의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속성이 어떤 한 가지 영화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살인의 추억이나 뭐 그놈 목소리 이런 거 보면은 꾸준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적의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놈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걸 공감대를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그 영화의 요소들이 그놈을 잡아야 된다는 내러티브로 딱 모아진다고 하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은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갖고 말하자면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종교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수백만 명이 하나의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을 갖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드는 게 이제 미국의 정신 같은 개척 정신 같은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부 몰려가니까 결국은 서부를 개척하는 어떤 힘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하나의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진행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어떤 그런 실패, 수렁에 빠진 지역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태양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막 1, 2년 내에 있던 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전에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한 실행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시도에 불과하고 실패 사례로 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 차 저 밖에 있는 차 안에 먹는 게 있다.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여행에 대한 동기가 다 저기 생기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카레도 있고 뭐 번개탄도 실려 있고 뭐 그러니까 가서 개울에 가서 뭐 먹으면 재밌을 것 같으네. 그러면 뭐 있긴 있네. 그렇지만은 그걸 그 차를 몰고 강원도 산골까지 가게 된 어떤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 친구들 5명 다 모였다. 오늘 밤새도록 가서 떠들자. 술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하고 이제 확 가면은 동기부여가 딱 되잖아요. 또 모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처럼 예, 이런 것처럼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린 뉴딜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미국의 정신에 빗대서 그리고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작은 작은 실패 사례들이 주목받지 못한 어떤 그런 쇼핑 목록에 불과한 것들이 그 위에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할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요 앞부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증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후에 뭐 기후중립 2025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목할 만한 지역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양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인류 역사를 보면은 패러다임이 계속 변환되었는데, 패러다임은 어떤 관점의 어떤 뭐를 저거를 얘기하는 거죠. 관점이 전환되는 거.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건 저런 거죠.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나옴으로써 세상이 완전히 관점이 뒤집혔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뭐 길바닥에 들판에 있는 거 따먹고 잡아먹고 이런 데 있다가 신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부족의 어떤 그런 의식이 만들어짐으로써 한 단계의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어떤 그러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1차 산업혁명, 1차는 그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국민국가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었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정신적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글로벌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지배 어떤 그런 뭘까 운영 방식이랄까. 그래서 결국은 세계 시민의 의식을 만들고 그래서 국제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그런 경영이나 무역 활동들이 이루어졌었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의 단계에 들어와서는 신세대의 어떤 그런 코어트가 발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그런 가상 공간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가상 공간이나 IoT 인프라가 배경이 되면서 그 신세대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생물에 대한 의식, 그다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서 그 그린리드를 향한 어떤 구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가 계속 이제 불러일으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말하자면 뭘까 그러한 구축 그린리드의 구축을 향해 나가는 가장 뭐랄까 중요한 어떤 그런 모체로 토양으로 얘기하는 게 피어 어셈블리예요. 이거는 어떤 작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분산형 운영이다 그래갖고 어떤 그런 300명 정도의 비슷한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협의체, 협동조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피어 어셈블리는 중앙 집권식 어떤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그린리드로 가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모래알 같은 어떤 그런 산업의 쌀 뭐 좀 그런 거지만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피어 어셈블리가 전 세계적으로 쫙 마을마다 만들어져야 결국은 지구권이라든 어떤 그런 이 생명권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세 마리 코끼리다 이거는 유럽과 중국과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론 이 책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부닥치기 이전의 책이니까 그런 예민한 내용이나 좀 지금의 어떤 그런 흐름을 담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고 하는 어떤 이런 체계 자체가 3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연합이 결국은 작은 국가들이나 지역 사회들을 연합하는 어떤 디지털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생물권 정치의 어떤 전체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뭐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거는 제가 메모를 하는 건데, 중국에 대한 믿음을 이제 믿어주자는 입장이죠, 말하자면. 그건 제러미 리프킨의 입장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 야, 이거 뭐 티벳도 그렇고, 뭐 조선족도 그렇고, 사실 뭐 저놈의 국가가, 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환경의 측면에서는, 중국과 유럽이 같이 말하자면 표를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다. 이게 이제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환멸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잘 안 믿잖아. 근데 나와서 얘기하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속아주자. 그리고 이제 뭐 목사들이나 저기 스님들도 보면은 저거 저 교회가 기업 아니냐.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주자. 그러면은 그 교회가 변할 것이고 그 절이 변할 것이고 그 정치가 변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믿음 같은 게 깔려 있다는 거죠. 참 불안하죠, 이런 거에. 예. 근데 어쨌든 유럽과 미국의 유럽과 중국의 어떤 그런 표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않은 입장이 어떤 이 저자의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은 23가지의 어떤 이런 계기들, 그 다음에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전체 구축물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이해한다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써놓기만 하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느냐. 결국은 구조에 대한 공감이 될 테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더 중앙 집중식보다는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이 효율적이고 그거를 믿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지역의 어떤 그런 협동조합이나 작은 어떤 피어 어셈블리를 만드는 지역민들의 연합이 이제 정부 관계자, 중앙정부 관계자나 뭐 주정부 같이 좀 이렇게 큰 거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와갖고 이런 건 좋은 거다, 널리 퍼줘야 된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는 중앙정치의 입장 같은 거를 갖다가 심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예? 그 술책으로 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이 지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을 만드니 얼마나 바람직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김 빼는 식으로 말하자면 하는 그러한 정부 관계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거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허점은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지역 조합 같은 경우. 지역 조합이 하면 조합장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좋은 뜻으로 만들었고 초심도 참 좋았어. 근데 가갖고 이제 저기를 구청 관계자나 뭐 아니면 저기 기업 체감을 만나면은 변질이 돼. 왜 그러냐? 요 사람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맞으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그 조합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표제는 지금도 그래. 근데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피어 어셈블리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그런 대표자로 있고 좋은 뜻으로 있는 마음 자체는 공감을 해. 예,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근데 그것이 유지가 되겠는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가장 요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큰 권력이나 말하자면 투자 자금,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런 작은 말하자면 지역민들이나 어떤 노동자들의 이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말하자면 계속 이렇게 무시되고 밟힐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은 그런 한계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웬만큼 그거를 말하자면 그 풀뿌리를 밟지 않고 말하자면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체계나 의견이 단단하게 모아지지 않으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리프킨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